이 사건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 족자치주 연길 지역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사건으로 길림성 연길시에 위치한 잉룬 셔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은 이 단지의 입주민이자 현지 도축장 공장장이었던 조성철이었습니다. 경비원 진 씨는 사건 후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그날 밤의 장면은 아직도 그에게 악몽처럼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2020년 3월 7일 밤 8시 21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밤이 깊은 시각, 잉룬 셔즌이의 경비실 안에는 진 씨와 동료 장 씨, 그리고 다른 2명의 경비원이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진 씨는 옆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고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욕설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한 남성이 2 경비원과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급히 나가 몇 마디 말렸습니다. 진 씨는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그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기다려, 너희 둘 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그 사람처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광기 어린 협박에 경비원들은 잠시 얼어붙었으나 단순한 술김의 한 말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여 분 후 그 말은 끔찍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후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의 이름은 조성철이며 잉룬 셔즌의 입주민이었습니다. 그는 랜드로버 SUV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고 차량이 출입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원들은 당시 아파트의 규정과 반격 지침에 따라 물건을 내린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조성철은 이 지시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서 2 경비원과 언쟁을 벌였으며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진 씨가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자 조성철은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10여 분 후 그는 다시 나타났으며 이번에는 양손에 날카로운 도축용 칼 2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비실 앞에 서서 아까 말다툼을 벌였던 경비원 2명의 이름을 불러 세웠습니다. 당시 저와 장 씨는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고 느끼고 급히 말리러 나섰습니다. 진 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몇 분간의 대치와 욕설 끝에 조성철은 갑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경비실 문을 걷어차고 돌진하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2 경비원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태용이준이라는 경비원이 4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상처는 약 30cm 길이에 깊었고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칼이 그대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었고 그 장면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몇몇 경비원들이 조성철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장 씨가 복부를 찔렸습니다. CCTV에는 장 씨가 몇 초 후 허리를 굽히며 왼손으로 복부를 감싼 채 갑자기 뒤로 쓰러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가 쓰러졌을 때는 이미 숨을 거의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맥박을 3번 확인하였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진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료가 쓰러진 것을 본 진 씨는 곧바로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남은 경비원들과 함께 철삽을 들고 조성철을 근처 편의점 안으로 몰아넣고 가두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성철을 체포하고 연행하였습니다. 현재 그는 고의적 살인 혐의로 형사 구금되어 있으며 사건은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장 씨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미루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웃으며 동료들을 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동료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주저없이 나섰고 결국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단지 내부와 외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부상을 입은 다른 2명의 경비원 역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가족들의 권유로 모두 퇴직하였습니다. 이토록 잔혹한 사건이 단순한 주차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측의 방역 및 출입 규정에 따르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지하 주차장이 없는 주민은 차량을 단지 내로 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성철은 그날 밤 차량을 몰고 단지 내로 들어와 물건을 전달하려 하였고 당직 중이던 경비원 텅위진과 위홍창은 규정에 따라 들어오실 수는 있지만 물건을 내리신 후 바로 차량을 빼셔야 합니다. 라고 침착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성철은 이에 격분하였고 현장에서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화가 난 채 차량을 몰고 나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불과 10여 분 후 그가 날카로운 칼 2 자루를 들고 돌아와
피해 복수를 감행하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조성철에게 고의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였으나 1명 사망 2명 부상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진술하였습니다. 경비원들과 원한은 없었습니다. 장 씨는 항상 저를 보면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일부러 해치려고 했겠습니까? 그날 술을 많이 마셨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으며 칼을 든 것도 겁만 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씨를 다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성철이 말한 원한이나 갈등이 없었다는 주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는 명백히 상반됩니다. 경찰과 여러 경비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성철은 아파트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들과 이미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으며 그의 불만은 하루 이틀 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원 진 씨는 이렇게 단언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지하 주차장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주민의 주차 자리를 장기간 무단 점유해 왔습니다. 우리 경비는 규정상 외부 차량은 20분 이상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초과되면 그에게 연락해 차를 옮기도록 요청해야 했습니다. 진 씨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조성철이 차량을 한 입주민의 집 앞에 가로막듯 주차해 놓았고 그로 인해 해당 입주민은 한밤중에 차를 댈 수 없어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진 씨와 또 다른 경비원은 조성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아예 그들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직접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조성철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언행은 매우 무례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때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CCTV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욕을 하면서 담배를 피웠고 심지어 담뱃재를 제 얼굴에 튕겨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진 씨는 분노 섞인 어조로 회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갈등은 이번 사건의 비극적인 결말에 이미 뿌리 깊은 불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성철이 법정에서 주장한 우발적 실수였다는 해명은 실제 상황 앞에서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순간의 감정 폭발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명확한 복수 의도를 가지고 칼을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자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주차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단지 일부 입주민이 공동체 규칙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불만을 쌓아가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무시되는 현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진 씨에 따르면 사실 조성철은 그 이전 몇 년간 주차 문제로만도 수차례 경비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다툼을 벌였으며 심지어 몇 차례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시설을 파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도 우리 경비원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국 5천 위안 한화 약 9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고 입구 차단기도 부러뜨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배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차량을 아예 사무소 입구에 가로막아 세운 뒤 누구든 내 차 못 움직이게 해봐라 라며 협박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자 그는 그 틈을 타 도망쳤으며 차량은 나중에 몰래 사람을 시켜 빼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술 먹고 사고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정말 골칫덩이였습니다. 진 씨는 지친 듯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검찰이 법정에서 직접 제시한 조성철의 4차례 전과 기록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고의상해죄로 공안기관의 처분을 받음. 같은 해 8월 아파트 출입 설비를 고의로 파손하여 행정조정을 받음. 2018년 3월 폭행 혐의로 행정처벌. 같은 해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2개월 처분. 조성철의 4차례 전과 기록을 보면 적어도 3번 이상은 음주 상태에서의 불법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사회에 끼친 위험도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철은 과거의 처벌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갈수록 태도가 악화되다가 결국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유혈 참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공소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조성철에게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전반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조성철에게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선처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은 곧 민사배상 절차로 넘어갔고 피해자 장 씨의 유가족은 법원에 형사 부착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조성철에 대한 엄벌과 함께 장례비, 사망보상금 등
총 130만 위안, 한화 약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장 씨의 딸은 울먹이며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저희가 받은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한 산업재해 보상금과 장례비 포함 87만 위안뿐이었습니다. 조성철 가족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 없고 전화 한 통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철은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배상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상하겠습니다. 부디 장 씨, 가족분들이 제 진심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역설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성철 명의로 등록된 집이나 재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가 실거주 중이던 아파트조차도 아내 명의로 전액 현금 구매되어 있었고 조성철 본인 명의로는 아무런 부동산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는 중고 SUV 차량 한 대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12만 위안에 중고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시세는 5만 위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성철은 주차 문제로 경비원들과 다툼을 벌인 뒤 보복심을 품고 흉기를 소지하여 경비원 3명을 공격하였으며 그 결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조성철의 행위는 명백히 고의적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명확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수단이 극도로 잔혹했으며 결과는 매우 참혹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피고인 조성철은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되 2년 유예 집행,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병고한다. 2. 피고인의 형 감경 가능성은 제한된다. 3배 민사소송 부분. 피고인은 부착 민사소송의 원고 송지련과 장앤자우에게 경제적 손실, 총액 34,200위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4. 이외의 민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되돌아보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시간 누적된 갈등과 반김된 위험이 결국 폭발한 참극이었습니다. 조성철은 단연간 쌓여온 불만, 규칙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만성적인 음주 습관, 그리고 주변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 속에서 점점 통제불능의 인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폭력성과 위법 행위는 한 번도 진지하게 제지되지 않았고 결국 한 명의 생명을 빼앗고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관리와 법적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이야말로 일상 속의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복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고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인물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와 조기 개입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한 우리 각 개인에게도 경각심을 줍니다. 갈등의 순간에 이성을 잃지 않고 자제하는 태도는 때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의 말처럼 충동은 결코 진정한 영웅의 성품이 아니다. 오직 이성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